이건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이곳에서 약자의 절규는 그저 소음에 불과하죠. 모두가 살아남기 위해 강자의 발밑에 엎드릴 때 홀로 허리를 펴고 거인을 정면으로 마주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미사일도 제재안도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허영심을 미끼로 던지고 명예욕을 길들여 스스로 무장해제시키는 신의 영역에 가까운 통찰력이었습니다. 이 무자비한 국제 정치의 정글에서 그는 힘의 논리를 지혜의 논리로 압도해버렸습니다. 누가 진정한 승자인지, 누가 이 판을 지배하는 주인인지, 이 회담은 그 사실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권력이 아닌 전략, 압박이 아닌 품격으로 미국을 뒤흔들며 승리한 그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에서 오랫동안 국제 정세의 최전선을 지켜온 CNN 국제부 베테랑 기자 리처드 앤드류입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의 심장부를 누비며 세계 외교 무대의 가장 은밀하고 결정적인 순간들을 목격해왔고 제 저널리즘 인생을 통틀어 그날만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지켜본 역사적 순간은 없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백악관의 분위기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팽팽하고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언론인들이 모여드는 기자실 한편에서는 누군가 방치해둔 커피 한 잔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고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에서는 CNN과 BBC 그리고 세계 각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쉴 새 없이 긴급 속보를 쏟아내며 전 지구적 관심사를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매체가 한결같이 집중하고 있는 화두는 단 하나였는데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재한 그 충격적인 문구에 관한 것이었죠. 한국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은 숙청인가? 혁명인가? 라는 도발적인 질문 하나가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 외교계를 강타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글을 처음 접했을 때 깊은 한숨과 함께 마음 한구석에서 우려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다시 시작되는 것이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그 예측 불허한 협상 게임이 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라는 인물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그는 협상이라는 예술의 진정한 대가이자 상대방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작하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전략가였습니다. 수십 년간 뉴욕 맨해튼의 치열한 부동산 시장에서 쌓아올린 그의 사업적 수완은 단순히 돈을 벌어들이는 기술을 넘어서 인간의 본능적 두려움과 욕망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고도의 심리전술로 승화되어 있었죠. 그의 협상 철학은 매우 명확하고도 냉혹했어요. 먼저 상대방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 상태로 몰아넣어 정신적으로 궁지에 빠뜨린 후 아주 조금씩 마치 산소호흡기의 밸브를 조절하듯 압박의 강도를 미세하게 조정하며 상대가 원하는 바를 조금씩 내어주는 척하면서 결국 자신이 목표로 하는 모든 것을 쟁취해내는 정교한 방식이었습니다. 몇 달 전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여실히 드러났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에게 현실을 직시하라며 냉소적인 비웃음을 던졌고 심지어 옷차림까지 비판했으며 우크라이나의 절박한 상황을 마치 장기판 위의 졸처럼 취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었습니다. 또한 유럽 각국의 정상들과의 회담에서는 나토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며 마치 상급자가 부하 직원을 질책하듯 거침없는 어조로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제 그 날카로운 협상의 화살촉이 한국을 향해 겨누어진 상황이었고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 역시 한국의 지도자가 과연 이 거센 풍파를 온전히 헤쳐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권력의 무게 앞에서 과연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또 다른 굴욕적인 패배의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악관을 찾아온 한국 언론진의 표정에서도 이와 같은 긴장감과 불안감을 고스란히 읽어낼 수 있었는데 굳게 다문 입술과 노트북 화면만을 응시하며 무언가를 기다리는 듯한 그들의 시선에서 저와 동일한 우려를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어요. 더욱이 회담 개시 직전 백악관 내부에서 흘러나온 극비 정보는 상황을 한층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겨냥한 관세 폭탄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압박 수단이 아니었어요. 한국 경제의 생명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경제적 단두대였던 것입니다. 저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날 신문의 헤드라인을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철권 통치 앞에서 한국은 결국 굴복하고 말았다. 아마도 이런 처참한 내용의 기사를 써야 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지배적이었어요.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힘의 논리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또 하나의 비극적 사례를 기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하며 씁쓸한 마음으로 식어버린 커피를 마셨던 것입니다. 드디어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고 백악관 남측 현관 앞마당은 전 세계에서 몰려든 수십 명의 기자들과 방송 관계자들로 인해 발 디딜 틈조차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들어찬 상태였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와 위성, 중계 장비들이 모두 한 지점,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태운 공식 차량이 도착할 그 역사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일제히 렌즈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오랜 기자 경험을 통해 체득한 직감으로 이 순간의 중대함을 온몸으로 느끼며 숨을 죽이고 그 결정적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지않아 차문이 열리면 긴장으로 굳어진 표정의 한국 대통령이 내릴 것이고 백악관 의전팀의 형식적이고 냉담한 안내에 따라 이 거대한 권력의 심판대 위로 올라가게 될 터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목격한 그 어떤 외교적 상황과도 전혀 다른 완전히 예상 밖의 장면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백악관의 중후한 현관문이 서서히 열리더니 놀랍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국제 정상회담을 취재하며 쌓아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이는 극히 이례적이고 파격적인 행보였어요. 통상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집무실 내부나 현관 안쪽 응접실에서 여유롭게 기다리며 상대방이 먼저 찾아오도록 하는 것이 그의 일관된 패턴이었습니다. 상대방을 기다리게 만들수록 심리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확고한 신념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현관 밖으로 걸어나와 한국 대통령의 차량이 도착할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심중의 변화가 있었던 것일까? 저뿐만 아니라 현장에 있던 모든 언론인들 사이에서 술렁거림과 당혹감이 파도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사전 협의나 물밑 거래가 있었던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더욱 거대한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고도로 계산된 심리전의 일환일까? 현장의 모든 이들이 온갖 추측과 의문에 휩싸인 가운데 긴장감은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한국의 국가원수를 태운 의전 차량이 백악관 앞마당에 정중하게 멈춰 섰고 차문이 열리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은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성큼성큼 다가가며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악수 장면을 매우 세심하게 관찰하며 지켜보았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악수 방식은 워싱턴 정가에서 그의 트레이드마크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손을 마치 부서뜨릴 듯이 강하게 움켜쥐거나 자신 쪽으로 강력히 잡아당기면서 물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 그의 전형적인 파워 플레이였습니다. 과거 수많은 외국 정상들이 이러한 그의 특유의 악수법으로 인해 몸의 균형을 잃고 휘청거리는 당황스러운 모습들이 전 세계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된 바 있었죠. 그런데 이번 한국과 사랑에 빠진 트럼프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특유의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손길 대신 자연스럽고 따뜻한 악수를 나눈 후 왼손으로 한국 대통령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마치 오랜 벗을 맞이하는 듯한 친밀하고 정겨운 제스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 순간 현장에 있던 기자들 사이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이 뒤섞인 탄성이 터져나왔고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을 향해 날카로운 견제구를 던지며 도발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던 바로 그 사람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완전히 다른 인물로 변모해 있는 것이었으니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대통령의 당당하고 위험 있는 태도였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주눅든 기색 없이
오히려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띠며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당당하게 맞잡는 모습에서 수천 년의 긴 역사 동안 거대한 대륙의 강국들 사이에서 꿋꿋하게 생존해온 민족 특유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존감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을 집무실로 직접 에스코트하며 안내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몰려든 기자들을 향해 우리는 매우 훌륭한 만남을 가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습니다. 비록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한마디가 던진 파장은 실로 엄청났어요. 현장의 모든 기자들이 일제히 키보드와 스마트폰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이미 전 세계 주요 언론사들은 트럼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피력하다라는 속보를 실시간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회담장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었는데 양국 정상 간의 진지하고 무거운 대화 중간중간에 환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온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비관적 전망과 우려 섞인 기사 내용들은 한순간에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저 밀폐된 회담장 안에서는 어떤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저는 마치 거대한 수수께끼 앞에 선 듯한 당혹감과 호기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회담장 문틈 사이로 새어나온 그 유쾌하고 진심 어린 웃음소리가 귓가에서 맴돌며 떠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정치권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웃음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권력 관계를 상징하는 중요한 신호였습니다. 대개의 경우 그의 웃음은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조롱하는 냉소적 비웃음이거나 아니면 자신의 압도적 우위를 확인하며 만족감을 드러내는 승리자의 웃음이었지만 이번에 들린 웃음은 그 성질이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마음이 통하는 오랜 동지나 절친한 벗과 함께 나누는 그런 진정성 있고 따뜻한 웃음소리였던 것입니다. 도대체 그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것일까? 제 머릿속은 온통 의문과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려댔고 발신자는 유럽연합본부가 위치한 브뤼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저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인 클라우스였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침울하고 무거웠어요. 유럽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완전히 무릎을 꿇고 항복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던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전면적인 무역전쟁을 회피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였지만 그 화려한 포장지 아래에는 마치 19세기 청나라가 서구 열강들에게 강요당했던 불평등 조약과 다름없는 굴욕적 합의가 숨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이 군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치명적 약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이를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활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전화기 너머로 깊은 탄식을 내쉬며 결국 실질적인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외교 수사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다고 토로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럽의 그 강대국들조차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상황에서 어째서 한국은 오히려 유쾌한 웃음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 그 결정적 차이가 무엇인지 반드시 파헤쳐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백악관 내부에 구축해온 모든 정보 네트워크와 인맥을 총동원하여 이번 회담의 실제 내용과 진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은 제 오랜 기자 생활을 통틀어 가장 충격적이고 인상 깊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 대결이나 힘겨루기를 시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트럼프라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인물의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가장 본질적인 욕망과 열망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지점을 정조준했던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정치적 생명과 역사적 유산을 걸고 가장 간절히 성취하고자 하는 궁극의 목표, 바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실현이었던 것이죠. 그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자신이 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업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단순한 미국 대통령이 아닌 세계사의 길이 남을 평화의 사도로 기억되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은 바로 이러한 심리를 완벽하게 꿰뚫어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담 중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건넨 말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야말로 진정한 평화 건설자, 즉 피스메이커라고 치켜세웠고 자신은 그 위대한 길을 옆에서 돕는 보조자, 페이스메이커 역할에 만족하겠다며 자세를 낮춘 것입니다. 이 한마디에 회담장의 분위기는 일순간에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어요.
자신의 업적과 공로를 누군가 가로채거나 빼앗아갈까봐 항상 예민하게 경계하던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영광과 공을 오롯이 돌려주겠다는 이상적인 파트너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립서비스나 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이 품고 있는 가장 깊고 은밀한 욕망을 정확히 어루만져주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수준의 심리적 접근이자 한국의 언어기술의 정수였던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진 대화였는데 한국 대통령이 만약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평양에 트럼프 월드 하나를 건설하고 자신도 그곳에 가서 함께 골프를 칠 수 있게 해달라는 유머러스한 제안을 던진 것이었어요. 통역을 통해 골프라는 단어가 전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배꼽을 잡고 박장대소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이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정한 힘. 상대방의 마음을 얻어 게임의 판 자체를 바꿔놓는 한국 특유의 언어기술, 즉 보이지 않는 소프트 파워 외교의 진면목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것은 굴욕적인 저자세나 비굴한 아부가 결코 아니었고 오히려 상대방을 충분히 존중하고 배려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얻어내는 가장 고차원적이고 세련된 전략적 접근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보여준 그 놀라운 수준의 외교적 역량과 전략적 통찰력이 머릿속을 맴돌며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근본적인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었어요. 과연 저런 부드럽고 섬세한 소프트 파워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외교라는 것은 결국 그 나라가 보유한 실질적 국력이라는 단단한 토대 위에서만 진정한 꽃을 피울 수 있는 법입니다. 말로만 하는 공허한 외교가 얼마나 무력하고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는 이미 유럽의 처절한 사례가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었죠. 저는 다음 날 새벽 일찍 워싱턴의 동아시아 문제 연구소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손꼽히는 데이비드 박사를 찾아가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데이비드 박사에게 전날 제가 목격하고 느꼈던 충격과 의문들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데이비드 박사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책상 서랍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 하나를 꺼내어 제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유럽 주요국들과 한국의 방산, 기술력 및 생산 능력을 상세하게 비교 분석한 오래된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독일이 포탄 한 발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한국보다 무려 20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분석 결과가 적혀 있었던 것입니다.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이후 군수 생산 시설들이 대부분 폐쇄되거나 해체되어 지금 와서 다시 생산 라인을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방산 생산 체계를 고도화하고 발전시켜왔다는 것이었죠. 폴란드 대통령이 한국의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경이로움을 표했던 것이 단순한 외교적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감탄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계속해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펼쳐 보였는데 이탈리아가 자국에서 생산하는 전차 대신 한국의 K2 흑표 전차 도입을 진지하게 검토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가격은 유럽산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데 성능은 오히려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럽의 전통적 방산 업체들이 과거의 영광과 명성에만 안주하며 비효율적이고 값비싼 무기 시스템을 생산하고 있을 때 한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성취는 한국이 처한 독특하고도 냉혹한 지정학적 현실, 즉 언제든 전면전이 재개될 수 있다는 절박한 위기의식 속에서 탄생한 결과물이었어요.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세련된 소프트 파워를 뒷받침하는 견고하고 압도적인 하드 파워의 실체였던 것입니다. 미국이 몰랐던 한국의 저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게 된 것도 단순히 회담에서의 기분이 좋아져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한국이 보유한 진짜 실력과 가치를 정확히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업 기술력 없이는 미국의 해양 패권 역시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엄연한 현실을, 그리고 유럽의 낡고 비효율적인 무기 시스템으로는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형태의 위협들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다는 냉정한 판단을 협상과 거래의 달인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빠르게 내리고 있었던 것이었죠. 저는 그제야 비로소 모든 퍼즐 조각들이 완벽한 그림으로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외교는 결코 단순한 언변이나 수사적 기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압도적이고 확실한 실력이라는 견고한 바위 위에 활짝 피어난 아름다운 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국 전체가 얼마나 근본적이고 심각한 인식의 오류에 빠져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를 놀라게 할 준비를 완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워싱턴의 밤이 깊어갈수록 CNN 방송국 사무실에는 저 혼자만이 남아 고요한 정적 속에서 그날의 역사적 순간들을 되새기고 있었어요. 며칠간 그 모든 소란과 긴장이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질 만큼 조용한 공간에서 저는 대형 모니터를 통해 그날의 기록 영상들을 반복해서 재생하며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 기자 생활을 통해 체득한 것이 있다면 모든 행동과 제스처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와 의도가 숨어 있고 모든 표정과 말투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특별히 머물러 있는 장면은 바로 두 정상이 기념품을 교환하던 그 짧지만 의미심장한 순간이었는데, 한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중히 건넨 한 자루의 만년필, 처음에는 그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외교적 선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여 자세히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결코 평범한 기념품이 아님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펜의 몸체에는 태극 문양과 봉황이 극도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새겨져 있었으며 그 하나하나가 단순한 장식을 넘어 한 나라의 유구한 역사와 고유한 정신을 오롯이 담아낸 진정한 예술작품이었습니다. 서명을 할 때 가장 부드럽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다는 그 펜은 상대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배려, 그리고 존중을 담아 무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의 최고 장인들이 혼신의 정성을 다해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각국에서 가져오는 수많은 선물들을 받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탐내거나 특별히 관심을 보이는 타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영상 속 트럼프 대통령의 눈빛은 진심, 어린 호기심과 감탄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마침내 발견한 듯한 그런 순수하고 기쁨 넘치는 표정이었던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그 만년필이 대통령께서 앞으로 역사에 남을 위대한 서명들을 하실 때 완벽한 동반자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정중히 설명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마치 보물을 받은 듯 기꺼이 그 선물을 소중히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주고받음이 아니라 서로의 품격을 인정하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고차원적인 외교적 소통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하며 메시지 알림을 표시했어요. 발신인은 백악관 깊숙한 곳에서 활동하는 제 정보원 중 한 명인 알렉산더 헨리로부터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간결했어요. 첨부된 사진 파일을 즉시 확인하라는 한 줄의 지시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파일을 열어보았고 그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 사진 속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개인 사진첩의 한 페이지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면에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굵고 힘찬 필체로 쓰인 손글씨 메시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한국은 당신과 함께 놀라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들에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습니다. 평소 상대방을 압박하고 때로는 모욕적인 수모를 안기며 자신의 절대적 권력을 과시하던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 나라의 지도자에게 이토록 직접적이고 진심 어린 존경과 신뢰의 표현을 남긴 것은 그야말로 전례가 없는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외교적 예의나 형식적인 인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의 의지로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보여준 지혜로운 판단과 당당한 자세가 어떻게 국격 자체를 변화시키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어요.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승화시키고 상대를 적으로 만드는 대신 존중과 배려를 통해 훨씬 더 큰 것을 얻어내는 한국 특유의 지혜로운 접근 방식에서 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뜨거운 감동과 경외감이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렉산더 헨리는 곧이어 추가적인 정보를 전해왔는데 회담이 모두 끝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가 측근 참모들에게 한국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만년필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이 펜으로 북한과의 평화협정문에 서명하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런 수준의 지도자는 처음 만나본다며 진짜 사나이라는 극찬까지 아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제가 같은 인물을 바라보며 동일한 감정과 감탄을 느꼈다는 사실에 묘한 전율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제 칼럼이 워싱턴 포스트 지면에 게재된 다음 날 이른 아침, 워싱턴 정가는 말 그대로 벌집을 건드린 듯한 혼란과 파장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기는 마치 화재 경보처럼 쉴 새 없이 울려댔고 전국 각지의 방송사들과 신문사들로부터 출연 및 인터뷰 요청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세월 워싱턴의 기득권층을 형성하며 외교 정책 수립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소위 전문가들과 싱크탱크 관계자들은 제 칼럼을 두고 지나치게 감상적이며 객관적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냉철한 힘의 논리와 국익 계산에 따라 접근해야 하는 것이지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시각으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추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과거의 낡고 경직된 사고방식에 갇혀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과 패러다임 변화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전 세계 외교사의 길이 남을 결정적이고 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알렉산더 헨리가 다시 한번 저에게 긴급 연락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평소와 달리 흥분과 놀라움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전해준 소식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장관을 비롯한 대북 강경파들이 제 칼럼을 직접 거명하며 한국에 대한 압박 정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결정적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는 다름 아닌 제 칼럼이 인쇄된 종이가 들려 있었고 그는 그 종이를 회의 테이블 중앙에 조용히 내려놓으며 참석자들을 차례로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참모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탄 선언을 터뜨렸습니다. 이 리처드 앤드류 기자의 칼럼에 담긴 관점과 분석이 바로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적인 기조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부터 한국에 대한 그 어떤 소모적인 압박이나 견제도 중단될 것이며 한국을 미국의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단호하게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 칼럼의 논조와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곧 자신의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말하며 회의장의 모든 반대 의견들을 완전히 봉쇄해버렸다고 합니다. 저는 알렉산더 헨리의 보고를 들으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흘렀어요. 한 나라의 진실하고 성실한 외교 노력이 그리고 한 기자의 양심적인 진실 추구가 세계 최강대국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역사적 순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성공을 훨씬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지혜롭고 품격 있는 외교력과 압도적인 실질적 국력이 마침내 세계 질서의 중심축에서 인정받고 자리매김하게 되었음을 알리는 시대적 전환점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주한미군 철수와 같은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들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그 대신 한국과의 견고하고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북한의 핵무기 문제를 평화롭고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동북아시아 전체의 안정과 번영을 함께 구축해 나가는 새로운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더 이상 그 누구의 그늘에 가려진 나라도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나라도 아닙니다. 세계 무대의 정중앙에서 초강대국의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미래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당당하고 자주적인 국가로 우뚝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이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자랑스럽고 감사하며 앞으로 두 나라가 손을 맞잡고 함께 만들어갈 찬란하고 희망찬 미래를 하루빨리 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마침내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항구적인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외교라는 게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렇게 하나의 회담, 하나의 말 한마디가 나라의 운명을 바꾸기도 한다는 걸 보면 결국 그 무대 위에서도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된 그 순간 힘 대신 품격을 선택한 태도, 대립 대신 배려로 상대를 설득한 지혜는 분명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장면이었죠. 무기보다 말이 강했고 눈치보다 믿음이 앞섰던 그날의 외교. 그건 단순한 협상이 아니라 한나라가 보여준 진짜 실력이 아니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만약 앞으로 또다시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우리는 또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수백 년 동안 연구해도 절대 따라할 수 없는 기술이 한반도에서 구현되었고 세계 최고 선진국들이 벤치마킹하려 했지만 한국인의 DNA가 없어 포기한 물 관리 시스템, 서구 강대국들의 최고 두뇌들마저 해독 불가능한 우리만의 기술 체계에 세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해해도 구현할 수 없는 동양의 신비.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앨런 다이브라고 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과 환경정책을 전공하며 세계 각국의 강생태계 복원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해 왔어요. 바다처럼 넓고 자유로웠던 그 캠퍼스에서 최첨단 위성 기반 환경 데이터를 분석하고 정책 모델을 시뮬레이션하며 보낸 시간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현재 저는 CNN 소속의 탐사보도 전문 기자로 일하며 전 세계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중동의 분쟁 지역을 취재하기 위한 준비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모든 계획은 단 한 통의 호출로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편집장이 내민 출입국 서류와 간단한 메모 한 장에는 서울과 수자원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농담인가 싶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눈으로 목격하고 에너지 패권의 흐름을 쫓아다니는 내게 아시아의 한 도시의 물 관리 시스템을 취재하라는 지시라니요. 순간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 반론이 떠올랐습니다. 다만 그것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명령은 곧 실행이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쾌감과 무력감이 동시에 일어났고 제 경력을 이런 무미건조한 주제에 써야 한다는 사실이 못내 억울하게 느껴졌어요. 미국 내에서도 아직 다 담지 못한 최첨단 환경 기술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지금 한국이라니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못해 휴대폰을 꺼내 한국 수자원 관리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곧바로 수없이 많은 한글 기사들과 자료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고 몇몇 영문 사이트들을 대충 훑어본 뒤 금세 흥미를 잃고 말았습니다. 어차피 물은 어디서나 같은 H2O일 뿐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라 자부하는 미국의 시스템보다 특별할 게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어폰을 귀에 꽂고 감정을 잠재우려듯 음악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창밖의 도시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지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이 반복되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라고요. 10시간이 넘는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발을 디뎠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는데 미국의 낡은 공항들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처음 마주한 거대한 유리창과 쏟아지는 자연광, 깔끔하게 정리된 동선, 사방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연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피로에 절은 몸을 이끌고 입국장으로 나오자 환한 미소를 지닌 젊은 남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앨런 다이브 씨, 드디어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서울시 수자원본부의 배영우 연구원이 거의 원어민에 가까운 유창한 영어로 인사했을 때 또 한 번 놀람이 밀려왔어요. 피곤해 보이는 제 얼굴을 살피더니 가방에서 투명한 병에 담긴 황금빛 음료를 꺼내 건넸습니다. 긴 여행으로 지치셨을 테니 우리 전통음료 식혜 한 잔 드세요. 라고 권하는 배영우 연구원의 말에 의심스러운 눈길로 음료를 받아들었어요. 첫 모금을 머금는 순간 달콤하고 시원한 맛이 혀끝에서 터지며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름 모를 이 단맛에 김비행의 피로가 마법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어요. 서울 시내까지는 지하철로 가는 게 가장 빠르고 편해요. 배영우 연구원의 제안에 속으로 신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뉴욕의 쥐들이 뛰어다니는 지저분한 지하철을 떠올리며 내심 택시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공항철도에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또다시 입이 벌어졌습니다. 반짝이는 바닥과 스크린도어, 시끄러운 소음 대신 조용한 실내, 뉴욕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질서정연한 승객들의 모습에 고개를 절로 갸웃거렸어요. 차창 밖으로 서울 시내의 풍경이 스쳐 지나갈 때 배영우 연구원은 열정 가득한 목소리로 한강의 역사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강은 우리에게 그냥 물줄기가 아니에요. 라며 시작된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파란만장한 영화 같았어요. 1960년대 산업화 시절 죽음의 강이었던 한강이 어떻게 도시의 심장으로 되살아났는지 온 국민이 한마음으로 30년 넘게 강을 살리기 위해 땀 흘린 이야기를 들으며 처음으로 진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차창 너머로 드넓게 펼쳐진 한강의 진짜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상상했던 작고 더러운 강이 아닌 햇빛에 반짝이는 거대한 물줄기와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이 강이 서울의 심장이라고 말했을 때 처음으로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었어요. 숙소에 짐을 풀고 서울시 수자원본부로 향하는 길, 배영우 연구원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한국인들에게 한강은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민족의 혼이 담긴 공간이라고 했어요. 홍수와 가뭄을 견디며 5,00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생명줄이라는 말에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자원본부에 도착해 브리핑룸에 들어섰을 때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는 듯 했어요. 벽면 가득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한강 수질 데이터와 홍수 통제 시스템, AI 기반 예측 모델까지 상상조차 못했던 초격차 기술의 향연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실시간으로 시민들과 수질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볼 수 없었던 혁신이었어요. 갑자기 제 안의 기자 본능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물 관리 시스템이 아니라 문명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어요. 아침에 공항을 떠날 때만 해도 세계 최강국 미국의 자부심으로 가득했는데 단 하루 만에 그 자신감이 흔들리는 걸 느꼈어요. 노을빛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며 가슴속에서 전에 없던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이곳에서 발견하게 될 이야기들이 어쩌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 전할 이 이야기를 생각하니 벌써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서울시 수자원본부를 찾아가 본격적인 취재를 하게 됐어요. 잠을 설쳐서인지 약간의 두통이 있었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꾹 참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오늘의 일정을 설명하며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에 관한 브리핑과 정수과정 견학, 시민들의 물 사용 문화 체험 등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그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내심 의심 섞인 웃음이 나왔습니다. 물 관리 시스템이 그렇게 대단할 리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어제 봤던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들이 다시 한번 제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서울 전역의 수질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모습에 좀 놀랐어요. 이런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은 뉴욕에서도 보기 힘든 풍경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한 박상철 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면서 서울의 아리수는 세계보건기구 기준보다 2배 이상 많은 350개 항목을 검사한다고 했어요. 미국 EPA 기준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말에 고개가 절로 갸웃거려졌습니다. 순간 배영우 연구원과 눈이 마주쳤는데 미소를 띤 채 자료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 왠지 모르게 기분이 상했어요. 건네받은 자료 속에는 서울 전역을 커버하는 6개 정수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상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1908년 미국의 기술 협력으로 시작된 뚝섬 정수장의 역사였는데 한국 최초의 근대적 수도 시설이 미국의 도움으로 설립되었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발전해온 과정을 보니 미국에 머물러 있는 뉴욕의 시스템이 오히려 구식으로 느껴졌어요. 박상철 팀장이 서울 시민들이 수돗물을 그대로 마실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하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테이블 위에 있던 물잔에 수돗물을 따라 마시는 모든 한국인 참석자들의 모습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심지어 배영우 연구원은 제 앞에서 2잔이나 연달아 마시며 물맛이 좋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에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어요. 브리핑 후 구의 아리수정수센터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배영우 연구원은 태블릿을 꺼내 서울시의 아리수 음수대 시스템에 관한 자료를 보여주었는데 놀랍게도 서울 전역의 지하철역과 공원에는 450여 개의 공공음수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음수대들은 실시간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며 매주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설명이었어요. 지하철역마다 정말 이런 음수대가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배영우 연구원은 스마트폰 앱을 보여주며 각 음수대별 위치와 수질 검사 결과가 실시간으로 공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스템이 미국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꼭 지하철역에 들러 직접 확인하고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한강변 도로를 지나는 길에 창밖으로 공원이 보였어요. 배영우 연구원은 저기에도 공공음수대가 여러 곳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하는 시민들이 언제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어요. 이러한 공공 인프라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니라 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는 철학적 접근이라는 그의 설명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을 얼마나 높이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오후에 방문한 구의정수센터는 1941년부터 운영되었다고 했는데 내부는 상상 이상으로 최첨단 시설이었습니다. 수처리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서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오존 처리와 활성탄 역과 같은 고도정수 처리 시스템이었어요. 2015년 이후 도입되었다는 이 시스템 덕분에 수돗물의 맛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증이 생겨 시음대에 있던 물을 한 모금 마셔봤어요. 예상보다 깨끗한 맛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질정보센터에서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실시간 수질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원하는 가정에는 무료 수질 검사까지 제공된다는 말에 그 모든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된다는 설명을 들으니 오히려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민 중심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갑자기 뉴욕의 폐쇄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의심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냉정하게 통계 자료를 요구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보여준 데이터에 따르면 2005년에는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비율이 1%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5%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낮은 수치였지만 상승세라는 점이 흥미로웠어요. 영국의 86%, 미국의 56%에 비하면 한참 낮았지만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진짜 궁금해졌습니다. 견학을 마치고 황혼이 내려앉은 한강변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뉴욕의 허드슨 강물을 그대로 정수해서 마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얼마나 경악할까? 그러나 서울 사람들은 이 강물로 만든 수돗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진지하게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으로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는데 샤워 후 무심코 수돗물 한 모금을 입에 대봤습니다. 분명 일반적인 물맛은 아니었지만 뉴욕 수돗물보다는 훨씬 깨끗한 느낌이었어요. 이전의 고정관념이 조금씩 무너지는 것 같아 당혹스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새로운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집중호우 예보가 있고 한강의 홍수 통제 시스템을 직접 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잠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과 그 가운데를 가로지르는 한강이 마치 도시의 동맥처럼 느껴졌습니다. 무심코 찾아본 서울과 뉴욕의 수질 관리 시스템 비교 자료에서 서울이 더 앞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이 취재가 단순한 의무가 아닌 흥미진진한 도전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로기자로서의 호기심이 마침내 깨어나고 있었어요. 셋째 날 아침, 서울에 쏟아지는 폭우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짙은 회색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긴장된 표정의 배영우 연구원이 오늘은 실시간으로 작동하는 한강 홍수 통제 시스템을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며 반갑게 맞이했어요. 폭우를 뚫고 도착한 서울시 수방종합상황실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는데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강수량, 수위, 펌프장 가동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인공지능이 강수량과 수위를 예측해 한강 수위가 위험 수준에 도달하기 최소 2시간 전에 경보를 발령한다는 설명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수위 정보와 경보가 전송된다는 사실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어서 한강변으로 향했는데 배영우 연구원이 우산을 쓰고 가리킨 곳에서는 도로처럼 보이던 구조물이 점점 물속에 잠겨가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잠수교입니다. 라고 설명하며 홍수시 수면 아래 잠기도록 특별히 설계된 다리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리가 물에 잠기는 것은 재난의 상징인데 이곳에서는 계획된 설계라니 충격적이었어요. 갑자기 경보음과 함께 자동 차단기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안전을 위한 정교한 시스템임을 실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점심 식사 중 배영우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사진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한강의 기적입니다. 라며 시작된 그의 설명에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오염된 강물과 가난한 모습의 서울, 그리고 현재의 화려한 도시 풍경을 비교하며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어요. 1961년 한국의 GDP가 고작 24억 달러, 1인당 GDP는 94달러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1조 9천억 달러, 1인당 3만 6천 달러가 넘어 65년 만에 무려 700배나 성장했다는 사실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은 이 놀라운 경제 성장이 한강의 수질 개선과 맞물려 있다고 설명했어요. 세계은행도 동아시아의 기적이라 불렀던 이 성장 과정에서 깨끗한 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사진과 그래프로 보여주었습니다. 물을 관리하는 방식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라는 그의 말에 깊은 울림을 느꼈어요. 오후에는 CSO 시설까지 견학했습니다. 도시의 하수와 빗물이 섞여 넘치는 것을 방지하는 이 시설은 영국의 템스강 관리 시스템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선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템스강 유역에서는 아직도 폭옷이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반면 서울은 철저한 수질 관리로 이런 문제를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이런 차이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물에 대한 철학과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곧이어 방문한 통합수자원관리센터에서는 모든 시스템이 하나로 연결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기상정보부터 수위 데이터, 펌프장 가동, 수문 개폐까지 모든 정보가 실시간으로 통합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책임자가 자랑스럽게 말하길 이 시스템 덕분에 최근 10년간 도심 대규모 침수 사고가 크게 줄었다고 했어요.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이 시스템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치로 돌아온다는 설명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빗소리를 배경으로 오늘 본 모든 것들을 되새겨봤습니다. 처음에는 한강이 단순한 수돗물의 원천으로만 보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과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를 향한 뚜렷한 철학이 담긴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느껴졌어요. 내일의 자전거 투어가 기대되는 마음으로 창밖에 비 내리는 한강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폭우가 그친 다음 날 아침, 태양이 밝게 빛나는 하늘은 마치 어제의 비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준비해온 2대의 자전거와 함께 한강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오늘 뚝섬에서 시작해 선유도를 거쳐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자전거 투어를 계획했다고 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강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강변 자전거 도로에 들어서자 순간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었어요. 넓게 펼쳐진 강과 시원한 바람, 그리고 강변을 따라 조성된 아름다운 공원들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졌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 조깅하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는 가족들로 강변은 활기가 넘쳤어요. 이런 광경은 뉴욕의 센트럴파크에서도 보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다 잠시 쉬어가는 곳에서 배영우 연구원은 이런 시민 친화적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한때는 쓰레기와 오염물로 가득했던 강변이 어떻게 시민들의 쉼터로 변모했는지 그 과정에 담긴 끈질긴 노력과 도시계획의 비밀을 들으며 새로운 시각이 열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홍수 통제와 여가 공간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설계였는데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바라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세계 어느 대도시와도 견줄 수 없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펼쳐진 도시의 모습에서 단순한 발전을 넘어선 도시 설계의 근본 철학이 느껴졌어요. 뉴욕에서는 허드슨강이 도시와 단절된 존재라면 서울에서는 한강이 도시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차이점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중간 휴식 지점인 선유도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보는 광경에 입이 벌어졌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설명하길 이곳은 과거 수돗물을 만들던 정수장이었다가 2002년 생태공원으로 재탄생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의 작은 섬에 들어선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경이로움이 밀려왔어요. 콘크리트 구조물과 자연이 놀라운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낸 풍경은 그 자체로 역사적 쾌거라고 느껴졌습니다. 선유도를 천천히 걸으며 배영우 연구원이 들려주는 이야기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는데 본래 이곳은 선유봉이라는 아름다운 섬이었다가 일제강점기와 개발 시대를 거치며 원래 모습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정수장으로 쓰이다가 2000년 폐쇄된 후 재탄생한 과정이 마치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처럼 느껴졌어요.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된 자연이 다시 생태적 가치로 돌아오는 순환의 철학이 깃든 공간이었습니다. 녹색 기둥의 정원에서는 과거 정수지였던 공간의 기둥들의 담쟁이 덩굴이 감싸 자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의 정원에서는 과거 약품 침전지였던 공간이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 채워진 풍경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공원을 넘어 시간과 공간, 자연과 문명이 어우러진 철학적 공간으로 다가왔어요. 선유도 전망대에 올라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를 바라보는 순간 이 도시와 강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는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라 역사가 깃든 생명의 줄기였어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시간의 다리이자 자연과 문명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선유도에서 만난 김민준 사진작가는 한강에 대한 또 다른 시각을 열어주었는데요. 그가 태블릿으로 보여준 다양한 표정의 한강 사진들은 매 순간 다른 얼굴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강을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가 내리는 한강, 안개에 쌓인 한강, 노을이 물든 한강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처럼 깊은 여운을 남겼어요. 그는 한강은 계절과 날씨, 시간에 따라 표정이 변하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내면도 변화시킨다고 말할 때 깊은 공감이 밀려왔습니다. 10년 넘게 같은 지점에서 한강을 촬영해왔다면서 한강이 아니라 자신이 변해왔다는 말에 묘한 울림을 느꼈어요. 그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본 한강은 단순한 풍경이 아닌 초월적 위상을 지닌 영적 존재 같았습니다. 오후에 햇살 아래 다시 자전거에 올라 여의도까지 달리는 동안 내 안에서 깊은 성찰이 일어났어요. 과거 뉴욕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에서는 강을 오염의 원천으로 여겨 등을 돌리고 개발했습니다. 반면 서울은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숨쉬고 있었어요. 이런 근본적인 차이가 도시의 품격과 시민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에 도착해 잠시 벤치에 앉아 강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저 작은 아시아 국가로만 여겼던 저의 무지와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인프라와 기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깊은 철학이 담긴 한강의 존재 앞에서 기자로서의 제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해가 저물기 시작할 무렵 황금빛으로 물든 한강의 풍경은 마치 도시의 금자탑처럼 빛났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이 조용히 야경을 제대로 보려면 저녁까지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한강변 편의점으로 향하는 그를 따라가며 이게 진짜 취재의 끝이라는 생각에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음식을 고르며 배영우 연구원이 꼭 한국에서 해봐야 할 경험이라며 라면을 추천했어요. 강변에서 끓여 먹는 라면이 뭐가 그리 특별할까 의아했지만 뜨거운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매콤하고 담백한 맛이 피로를 씻어주는 듯 했어요. 배영우 연구원은 한강에서 먹는 라면은 세계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별미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공감하며 국물 한 방울까지 긁어 먹었어요. 라면을 먹으며 바라본 한강은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하나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강물에 반사되어 환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태블릿을 꺼내 서울의 다리들을 하나하나 소개해 주었습니다. 무지개 빛으로 물든 반포대교의 분수쇼, 강렬한 붉은색의 성수대교, 독특한 형태의 양화대교까지 각각의 다리가 지닌 스토리와 디자인 철학에 감탄했어요. 특히 반포대교의 달빛 무지개 분수는 장관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 분수라는 설명을 들으며 물과 빛이 어우러진 춤사 위에 넋을 잃었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보여준 사진 중에는 계절별, 시간대별로 다른 표정을 짓는 한강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눈 덮인 겨울 한강부터 벚꽃이 만개한 봄의 한강, 불꽃축제로 수놓인 가을의 한강까지 강이 지닌 다채로운 매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배영우 연구원이 미국에는 이런 강문화가 없지 않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허드슨강이나 포토맥강 주변에도 공원은 있지만 이렇게 도시 전체가 강과 호흡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볼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시 설계의 차이가 아니라 물과 자연을 바라보는 철학적 관점의 차이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변은 또 다른 생명력으로 빛났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연인들, 치맥을 즐기는 친구들로 강변은 활기가 넘쳤어요. 강이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과 깊이 융합된 문화적 공간임을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경이로웠어요.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밤을 보내며 지난 며칠간의 취재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많은 사진과 메모, 녹음 파일을 하나씩 살피며 처음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뉴욕의 수자원 관리 시스템과 한강의 시스템을 비교한 표를 만들면서 단순한 기술적 우위가 아니라 철학적 접근의 차이가 만든 결과임을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CNN 본사에 보낼 보도 개요를 작성하면서 어떤 단어를 써야 이 경험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선진적, 혁신적이란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결국 한강의 기적이란 표현이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환경관리의 성공 사례가 아니라 도시와 자연, 기술과 문화, 과거와 미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철학적 성취였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배영우 연구원에게 한강이 서울에게 갖는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무엇일지 물었어요. 잠시 생각하던 배영우 연구원이 미소를 지으며 한강은 우리의 과거이자 현재, 그리고 미래이며 단순한 물길이 아니라 우리 삶의 줄기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배영우 연구원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는 웃으며 내가 한강의 진짜 이야기를 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고 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 전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서울과 한강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불과 며칠 전 무관심과 편견을 안고 도착했던 이 도시가 이제는 내 인생을 바꿔놓은 깨달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CNN 기자로서의 다음 보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신저로서 전할 메시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미국인으로서 그동안 아시아를 바라보던 시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작은 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문명의 새로운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기술력만 보더라도 선진국들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그 기술을 인간 중심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실로 경이로웠어요.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단순한 경제적 성공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인들이 지닌 정의 문화가 첨단 기술과 절묘하게 융합된 모습이었어요. 한강 관리 시스템에는 단순한 엔지니어링을 넘어선 사람에 대한 배려와 자연에 대한 존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배영우 연구원의 따뜻한 안내와 김민준 사진작가의 예술적 시선,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까지 한국의 진정한 힘은 이런 공동체 정신에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제 세계는 서구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아시아, 특히 한국에서 미래의 청사진을 찾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도시와 자연의 공존, 전통과 첨단의 조화, 개인과 공동체의 균형 등 현대 문명이 직면한 과제들에 대한 해답이 여기 한강에 흐르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국 미국의 기자로서 겸손히 인정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울 것이 훨씬 많다는 사실을요. 한국을 떠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나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라 한강의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메신저가 되리라고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방법,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 그리고 물 한 방울의 소중함까지 한강에서 배운 모든 것을 세계에 알리리라고 말입니다. 이번 취재는 끝났지만 제 인생의 새로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설렘을 안고 미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비단 한강만이 아니라 이 땅에 흐르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제 안에 깊이 스며들었어요. 이제 그 목소리를 더 멀리,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한강이 결국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면서
매일 지나치는 한강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가까이 있는 것의 소중함은 잘 모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한강과 수돗물이 외국인의 눈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보일 수 있다니 새삼 놀랍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가진 것들에 대해 더 자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 한 방울의 소중함부터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방식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단한 성취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가끔은 새로운 시각으로 주변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어떤 모습을 가장 자랑하고 싶으신가요?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